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편입영어 연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윤영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영평생교육원에서 이제 편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도움을 드리게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네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저는 여기 김영학원에서 2010년부터 계속 일을 해왔던 영어 문법, 사실 저는 이제 분야는 영어긴 영어인데 문법 분야 전문으로 영문법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편입영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뭐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뭐 인강도 이제 얼마 전에 시작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 문법만 가르쳐주는 채널인데, 네, 그래도 이제 꽤 규모가 커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영어 문법 좀 궁금하시면은 이게 좀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하나 내가지고, 제 책도 그 시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드리냐면 아무래도 좀 신빙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믿고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편입계에서 10년 이상 가르쳐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이 이렇게 주제를 4가지로 해가지고 정해봤어요. 자, 첫 번째, 평생교육원과 편입의 상관관계는 뭘까? 그리고 편입영어가 뭘까? 그리고 1년간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당부 말씀까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김영평생교육원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편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평생교육원과 편입의 상관관계 뭔지요? 네. 여러분들 일반 편입, 학사 편입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편입을 하려면은 4년제 대학교에 2학년을 수료하거나 혹은 전문대면 졸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학사 편입을 하려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학사학위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김영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요. 먼저 전문학사, 네, 전문대 졸업을 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80학점을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으로 듣고, 뭐 아마 다들 뭐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독학사나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80학점을 만들면 일반 편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역시나 뭐 같은 과정인데 조금 이제 설계가 다르겠다만 140학점을 따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학사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김영평생교육원에서 그 수업을 듣고 계시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설계를 원래 자기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김영평생교육원과 함께라면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짜면 좋을지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쉬이 이렇게 전문학사학위나 학사학위를 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드렸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요 과정이 틀어지죠? 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정말 많은 학사 편입을 준비하다가 잘 안 된 케이스들을 봤었는데, 정확하게는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다가죠. 왜 그러냐면은 요거 설계를 짜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계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 학사학위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 직전이 돼가지고 이 학사학위가 잘 안 돼가지고 그 편입시험을 못 보게 된 케이스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그거 진짜 좀 많이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기관에서 함께 하면은 이런 부분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각각 관리사분들이 한 분씩 배정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제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틀어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면 너무 슬프긴 해요.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보기 직전이 돼가지고 갑자기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연락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는 진짜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든든한 나의 편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평생교육원 수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오셨고 이거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서 편입에 위한 학점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본론은 이게 아니죠. 이거는 뭐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이걸 듣는 것 자체가 편입영어에 대해서 되게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네, 지금부터 제가 편입영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보시죠. 편입영어란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편입시험이죠. 우리나라가 진짜 희한한 게 편입시험을 영어시험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상이하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과로 준비를 하신다면 대부분의 학교가 편입시험이라고 하는 영어로 된 시험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냥 100점 만점에 100점이 다 편입 영어 시험인 데도 있고 뭐 대부분의 학교가 전적대 성적이 조금 들어가거나 요즘은 좀 자기소개서가 많아져서 자기소개서도 좀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그냥 편입을 하실 거다 그러면은 그냥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특이합니다. 시험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언어에는 영역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서 시험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어 시험, 예를 들면 수능이라든지 토익은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어떤 것을 시험을 치르는 걸까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리스닝하고 리딩입니다. 듣기하고 읽기 시험을 보죠. 네, 수능도 그렇고 토익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이나 토익 시험을 보려면은 읽고 답하는, 글로 돼 있는 걸 읽고 답하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네, 당연히 듣는 연습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토익 스피킹 오픽 같은 말을 하는 시험도 있고, 토플 같은 경우에는 써야 되는 라이팅 시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영어 시험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편입 시험은 네, 좀 고마운 부분인데요. 보시면, 네, 읽기밖에 없습니다. 말하기 할 필요 없고요. 들을 필요도 없고요.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페이퍼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이긴 한데 영어로 돼 있는 글을 읽고 답하는 그런 시험 유형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편입 시험이 영어 시험 난이도로는 거의 최고로 높은 걸로 좀 정평이 나 있죠.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거가 좀 애매한 게 이 편입 시험은 수능처럼 보는 게 아니고 학교들 개별이 내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학력고사라고 있었는데 수능 이전에 그냥 대학교별로 시험을 봤었는데 얘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강대학교의 시험을 치른다. 서강대는 이번에 30문제 시험을 보고 60분 시간을 주는 그런 유형으로 나왔어요. 근데 단국대학교는 40문제 60분.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50문제인데 90분 주고 세종대학교는 60문제인데 시간을 100분을 주고 자, 지금 들어만 보셔도 알겠지만 네, 시험 문제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다라는 게 네,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안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 파트만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높냐. 일단 그 얘기도 그 얘기인데, 이 안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또 요런 세분화가 돼 있어서 과목이 4개입니다. 이거 진짜 특이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로 봐도 영어를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 편입처럼 4가지로 분류해서 가르치는 데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 과목이 뭐냐면 바로
문법. 일단 이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수능 시험에서 문법이 한 문제 나오죠. 네, 토익 시험에서도 뭐 몇 개 나오긴 하겠지만 그 수능에서는 특히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되게 자주 풀어본 적이 없을 건데 여기 편입영어에서는 문법 문제가 꽤 나오는 편입니다. 역시 이것도 학교마다 상이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는 아까 50문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50문제에서 문법 비중이 5문제거든요. 한 10% 정도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중 단국대학교는 4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문법이라서 거긴 20%나 되고, 그리고 그 이거 좀 극단적인 예시인데 세종대학교는 60문제 중에서 30문제가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이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법의 비중이 꽤 돼요. 근데 이제 그 세종대는 극단적이고 대체로는 10%에서 20% 사이에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수능처럼 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영문법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 첫 번째는 그거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독해, reading comprehension이라 그래가지고 읽고 이해하는 네, 수업이 역시 이런 시험 유형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능에서 많이 해보셨죠? 그겁니다. 근데 수능이랑 좀 다른 점은 수능은 한 지문에 한 문제짜리가 많고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면 편입시험은 대부분이 지문을 긴 거를 하나를 주고 2문제에서 3문제, 많으면은 뭐 학교에 따라서 막 5문제까지도 내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조금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 분야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 다루고 있는 분야가 엄청 다양하다는 얘기거든요. 막 경제, 정치, 문화, 뭐 사회에 관련된 내용, 심지어 그리고 막 우주,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어떨 땐 철학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이것 때문에 특히나 난이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독해라는 과목.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과목이지만 되게 어려울 거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특이하죠. 논리라고. 아니 근데 이게 이름이 논리인데 로직이 아니죠.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센텐스 컴플리션이죠. 그래서 이게 문장 완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빈칸을 뚫어놓고 이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혹은 알맞은 문장을 집어넣는 문제 패턴이에요. 그 수능에서도 막 빈칸 유형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얘네 수능은 이제 문장 넣는 것만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제 단문을 주고 거기에 어휘 하나를 딱 껴넣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논리 완성 같은 경우에는 그 논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주변 상황을 보고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들어가야 될 단어나 문장을 고르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저희 학원에서 처음 만든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정확하게는 문장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비중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문법이 한 10에서 20% 사이라고 한다면 독해가 거의 뭐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해가 50에서 많은 데는 막 100% 독해인 데도 있습니다. 인하대 한국대가 그러긴 한데 아무튼 독해가 제일 많고 논리도 이제 문법이랑 비등비등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건 학교마다 달라요. 문법을 더 많이 내는 학교도 있고 논리를 더 많이 내는 학교도 있지만 그래서 대강 비중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게 바로 어휘입니다. 동의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따라서 동의어 말고 다른 것도 낸 적도 있지만 어휘 동의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거는 정말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어휘를 밑줄을 그어놓고 이 어휘랑 같은 뜻의 단어를 보기 중에 골라라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휘량이 진짜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능에서 어휘가 그 필요한 어휘를 2,000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필수 어휘를 편입에서는 이제 필수 어휘가 뭐 6,000개 이상이고 그리고 파생되는 단어 막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2만 개 가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휘량이 많아서 네, 이미 얘기만 들어도 왜 어려운지 알겠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공부할 양이 무진장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휘도 이제 뭐 많이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 어휘도 한 5에서 15%까지도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상이하긴 해도 이 4가지 과목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편입 준비를 하면은 뭐 문법, 독해, 논리, 어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그 얘네가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 점수가 무슨 막 100점 맞아야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보통 한 80점대 정도만 맞으면은 합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 60점대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60점이 어떻게 붙어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일 때는 뭐 이거는 정말 케바케인데 진짜 막 50점대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네, 이게 100점 만점 시험인데 말이죠. 네,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또 좋은 게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이제 좀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년 안에 이걸 100점을 맞아라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안에 70점에서 80점대 점수를 만들자라는 것은 네, 노력 여하에 의해 뭐 처음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렵긴 하지만 영어만 하니까요. 물론 이과 친구들은 수학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문과인 친구들은 영어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편입 영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뭐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네,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1년간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제일 편한 건 그 커리큘럼만 잘 쫓아오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학원을 충실히 다니는 게 제일 편하긴 하겠죠. 그래도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테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네. 1월에서 4월 상반기죠. 네. 그 앞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바로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법이 됐건 독해가 됐건 논리가 됐건 어휘가 됐건 전반적으로 이제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죠. 특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문법이에요. 왜냐면 문법은 다른 과목도 물론 이제 나름의 뭐 커리큘럼이나 진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마다의 문법은 아예 이제 뭐 동사, 시제, 태, 조동사, 가정법 등등의 네, 그 각각의 영어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돼요. 특히 아마 영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에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지만 편입시험에서는 영문법 문제 양도 꽤 되고 무엇보다도 그 난이도가 영어 난이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실 문법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하기 위해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반기는 거의 이제 문법 이론을 잡는 거 이것을 모두 이건 제가 문법 선생님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 다 그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훨씬 더 중요한 거. 물론 문법 이론 잡아야 되는 것도 맞긴 맞는데 결국은 어휘 싸움이거든요. 뒤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일찍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은 게 바로 어휘량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봐왔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원래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처음 편입 준비를 하러 오면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이유는 여기서 다루는 어휘가 좀 말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어휘들을 다루고 어려운 어휘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단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막 7, 8월에 늦게 편입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항상 어휘 때문에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일찍 오면은 어휘를 처음부터 좀 남보다 일찍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어휘도 그 초반에 특히나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휘는 미리 말할게요. 그 다음에 뭐 중반기건 하반기건 상반기건 중반기건 하반기건 네, 그 그냥 어휘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약간 비중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편입 영어 공부를 100을 한다고 치면은 어휘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20에서 30을 해야 돼요. 어휘는 그냥 끝까지 한다고 보시면 돼가지고 그래서 전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단어랑 문법, 어휘하고 문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독해 논리는 하지 말아요?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니고 독해 논리도 당연히 하는데 이제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초반에는 그 애들이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독해나 논리도
초반에는 정확한 해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수업 위주로 많이들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편입영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이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단어랑 문법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상반기 공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5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중반기로 오는데, 네, 중간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네, 당연한 얘기지만 배운 이론을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문법을 배웠다고 치면 문법의 뭐 동사, 시제, 태, 조동사, 가정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동사를 배웠으면 동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 문제로 적용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요 과정을 거쳐야만이 여러분들이 이론을 한 이유가 생기겠죠. 이것은 독해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도 논리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글을 읽는 법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교수님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전반기의 독해 논리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주라고 한다면, 왜냐면 아직 단어 문법이 안 돼 있으니까 번역을 잘 못할 테니까, 그 중반기쯤 오면 이제 해석은 어느 정도 한다라는 가정하에 영어가 아니라 사실 글 자체가 모두 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 예를 들어서 봐봐요. 철수는 인기가 많다. 이런 문장이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문장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철수는 잘생겼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게 나와야지 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첫 문장에서 철수는 인기가 많다라고 나왔는데 두 번째 문장에 지구는 넓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철수는 인기가 많다 그랬는데 갑자기 왜 지구는 넓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건 글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글은 문장과 문장이 연결돼 있어요. 첫 문장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문장이 될 때 이 첫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연계되어서 읽히는 이 글의 구조가 있는데, 그 글의 구성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실제로 풀어보는 것을 이제 독해 시간에 하겠죠. 논리도 마찬가지죠. 논리도 이제는 단순 해석을 넘어서 훨씬 더 그 실제 시험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서 그 유형에 맞게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반기는 그냥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반기에 배웠었던 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하반기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기출 풀어야죠, 기출. 예상 문제나 기출을 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진짜 실제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이론을 잡고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은 기출을 푸는 거죠. 이거 왜 푸는 거냐면 이게 편입시험은 정말 그 학교마다 정말 다 다르거든요. 아까 제가 몇 가지 학교를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문제 60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40문제 60분 중에서 단국대는 문법이 10개 나오고, 그리고 어휘가 10개 나오고, 독해가 20개 나와요. 이 학교는 희한하죠. 논리를 안 냅니다. 뭐 이런 학교가 있는 반면, 극단적인 학교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50문제인가 나올 텐데, 45문제 아니면 50문제인데, 아무튼 이 학교는 독해만 내요. 단어, 문법도 안 나오고, 어휘도 안 나오고, 논리도 안 나옵니다. 희한한 학교죠. 뭐 요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중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5개, 논리도 5개, 어휘도 5개, 그리고 독해가 35개 나와서 독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문법과 논리와 어휘가 또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학교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별로 내가 넣고자 하는 대학교 있죠. 그 대학교별로 전략을 짜서 그 학교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론과 문제풀이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하반기가 되면은 이런 수업으로 당연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기출을 내는 그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은 어떻게 보는지 아시죠? 수능은 전국에 있는 유능하신 선생님들을 뽑아다가
모아놓고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합숙을 시키면서 문제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검수를 많이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매년 출제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편입은 그렇지 않아요. 편입은 영문과 교수님들이 내시거든요, 보통. 그럼 영어과 교수님이 그 시험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인데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냈던 거 또 내요. 전년도에 냈었던 거랑 진짜 단어 몇 개만 바뀌고 그냥 문제를 물어보는 게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문제의 스타일이 거의 그대로 계승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학교별로 기출을 풀어봐서 그 학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4년에서 5년치 정도는 거의 무조건 풀어보고 시험을 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입 시험을 보겠다라는 마음만 들게 되면은 뭐 어디서 가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건 네, 요렇게 커리큘럼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크게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이거예요. 이론을 잡고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로 대비.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셔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문법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얘기인데 영문법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편입문법 제대로 배우면 진짜 재밌어요. 아니, 아니 그래요. 뭐 공부가 뭐 재밌겠냐마는 근데 궁금하시면 아까 제가 뭐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제 인강 채널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이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었던 게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공부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어차피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간을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는 걸 알면 훨씬 공부할 맛이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편의 준비를 시작하든 초반에는 이제 단어 문법부터 잡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독해예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사실 독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휘긴 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어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법을 잘 배우고 규칙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어휘를 모르면 어차피 해석은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독해도 논리도 다 안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문법, 독해, 논리, 어휘는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은 독해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단어랑 문법은 초석을 닦기 위해. 그리고 어휘는 끝까지 다. 그리고 단어, 문법, 독해가 다 되면 당연히 이제 논리 실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그래도 여기서 꽤 오랜 시간 있으면서 제가 매년 저는 현강에서 이제 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1년에 8개에서 많으면 10개 반까지 봤거든요. 그럼 한 3, 400명 정도를 매년 봐온 거라 지금까지 뭐 한 4,000명 이상은 아마 제가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보는 건데 이게 장기 레이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영어만 공부해 온 적 있나요? 근데 이건 영어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거예요.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하기보다는 그날 해야 되는 할당량을 채우면서 차근차근 쌓아간다라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일을 하면서 앞자리 사수하면서 정말 막 의욕에 불타서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하루에 막 10시간씩 미친 듯이 공부를 하다가 7, 8월쯤 되면은 완전 방전돼가지고 그때부터 완전 급격히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편입 영어 너무 어렵다던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냥 그날 해야 되는 거 할당량을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얘기죠.
꾸준히 한다는 말. 이게 이 얘기가 이 얘기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무리 초반에 열심히 해도 뒤에 가서 무너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하게 차근차근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편입은 수능이랑은 달라가지고 수능은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뭐 가군, 나군, 다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지원하잖아요. 지금은 바뀌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제 제 얘기는 아무튼 많이 집어넣을 수는 없는데 편입은 여러분들 그냥 사정만 되면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애들 중에서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18개 넣은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응시하는 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잘 잡고 준비를 하시면은 안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학교 레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 학원에서 그런 건 정말 잘해주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몇십 년간 실제로 몇 점 정도 맞았던 애가 어느 정도 학교를 갔다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잘 맞거든요. 그래서 1년간 열심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합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잘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어넣으면은 정말 합격할 만합니다. 아무래도 기회가 많으니까. 수능은 정말 그날이 결전의 날이라서 그날 보면은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편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기회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평소보다 잘 보거나 그러면은 힘들었었던 학교도 갈 수도 있는 게 편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해서 편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뭐 편입을 해서 좋은 학교 간다고 해서 지금 예전보다 좋은 학교 간다고 해서 몸 인생이 바뀌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편입해서 가장 크게 얻는 것은 뭐기 때문에 자신감 그리고 혹은 자존감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었거나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이거 편입을 해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더 좋은 학교로 가게 되면 아,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하든 나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게 생기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제 얘기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여기서 일을 한 이유가 저는 이제 편입을 저도 했어요. 원래 전라도에 있는 어떤 학교에 다니다가 제가 수능 7등급 맞은 멍청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편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되게 만족스럽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게 이제 편입에서 온 거라고 할 수 있어서 물론 이건 다 케바케긴 해요. 편입을 하고 나서도 옛날로 돌아가면 별 의미가 없지만 확실한 건 내가 하면 된다. 나도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편입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고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올해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만약에 편입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다 들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큰 마음을 먹고 편입을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그리고 영문법을 준비하고 계시다면은 저 영문법 정말 잘 가르쳐 줄 자신 있으니까 한번 샘플 강의라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좀 보일 거예요. 영문법의 틀을 많이 깨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다음 시간에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어딘가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